버티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귀촌을 결정했을 때 아빠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내 귀촌 생활에 진심 어린 걱정을 보태주었다. 가봤자 금방 질릴걸? 젊은 애가 혼자 시골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쏟아지는 그들의 걱정에 나는 생각했다. 버티긴 뭘 버텨. 그만두면 땡인데. 솔직히 기존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택하는 건 나에겐 별로 낯선 일이 아니다. 해외를 넘나들며 바람잘 날 없는 청소년기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20대를 보냈다. 안주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선택의 순간은 늘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도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뒤를 돌아보기보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 시골에 살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 힘든 과거지만 한때 나는 프리마돈나를 꿈꿨다.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니게 되면서 그림을 포기하고 도전한 게 바로 성악이었다. 줄곧 좋아하던 그림도 땡, 바이올린도 땡. 그렇다면 노래는? 다음 도전 상대는 너다. 와신 상담하며 중학교 3년 내내 열심히 성악을 공부했다. 그렇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꿈에 그리던 예고에 가서 알게 된 건 내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끼도 열정도 없을 뿐더러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악가라니 그야말로 쇠똥이 싫은 쇠똥굴이었다. 그뿐일까? 선후배 간의 지나친 위계질서, 수직적인 분위기, 음악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 예술계의 관행도 강냉이를 날려버리고 싶을 만큼 싫었기 때문에 나는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바닥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뒤늦게 인문계로 전학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 시간, 피땀 눈물이 아깝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그대로 끝이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음대도 가고 음악 선생도 할 수 있잖아. 미래가 보장되지 않니? 어른들의 말이 마냥 틀리다고는 할 수 없었다. 조금만 버티면 음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음악가가 되거나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10년만 더 고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였다. 10년만 투자하면 평생 연금 보장.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그렇게 어른들의 유혹에 넘어간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포기하고 예고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안정적인 루트를 밟았느냐 하면 땡. 답은 아니오다. 보기 좋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내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고 주변에서는 위로가 쏟아졌다. 1년만 더 고생하면 돼. 요즘 재수가 뭐 특별한 일이라고. 내가 뽑은 게 잘못된 패가 아니라는 식의 위로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나는 왠지 이것이 제 도전을 위해 심기일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런 기분 자체가 내 안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 결국 나는 재수를 택하는 대신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당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멋지게 재수의 성공에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이 바닥의 성공 루트를 탄들 그 길 위에서 난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나를 믿어준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인생을 통째로 헌납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난 경로를 이탈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도달하리라 믿고 싶었다. 그 끝이 가깝든 멀든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에도 충분치 않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안주하려 하는 것 같다. 인생의 다음 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거스르며 자꾸만 제자리에 고여 있길 고집하는 것이다. 행여라도 원래 가진 것보다 못한 것이 쥐어지지 않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변화는 귀찮고 두렵기에 무수한 핑계를 대며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생각한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난 지금 시골에 산다. 직접 키운 채소들로 깍두기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며 텃밭을 가꾸고 정원을 돌본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잡초들과 씨름하며 정원 벽돌 공사에 청사진을 그린다. 이렇게 일상을 보내며 이 공간에 애정을 쏟고 있지만 또 다른 변화의 시기가 온다면 나는 그것을 주저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냈다면 그 다음은 새로운 걸음을 옮길 차례라고 생각한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이 손에 주어질 테니 말이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삶은 유한하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일지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만드는 풍경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버티긴 뭘 버텨. 그냥 사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순간들도 20살 인도행 티켓을 끊다. 누구에게나 아련한 첫 실패의 기억이 있다. 내게 그것은 대학 입시였다. 이런 걸 두고 광탈이라고 하나? 6년 동안 준비한 대학 입시에 떨어지다니. 경주에서 탈락한 경주마. 내 기분이 딱 그랬다. 음악으로 재수는 하기 싫고 이제 와서 인문계열의 대학 진학은 무리였고 그렇다고 그냥 놀아버릴 정도로 낯짝이 두껍지는 못했다. 그래서 난 도피를 결심했다. 한국을 떠나 누구의 눈총도 받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생 첫 실패로부터 다만 도망치고 싶었다.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래. 그리고 대학 학비가 무료라더라. 나를 인도로 이끈 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였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학비가 면제되는 나라라니. 입시 준비를 하면서 큰 돈을 쓴 내가 인도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큰 돈을 쓴 내게 인도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인도 유학을 결정했고 5월의 어느 날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운명의 신은 내게 말했다. 안녕? 인도는 처음이지? 그날 나는 비행 중에 짐칸이 열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는 당장이라도 추락할 듯 흔들렸고 옆자리 승객은 인도 비행기는 대부분 폐기 직전의 고물들이라 좀 부실하다며 껄껄 웃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인도행 비행기에 탄 이상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결연한 다짐과 함께 뭄바이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느꼈다. 아, 지옥이 있다면 이렇겠구나. 섭씨 40도였다. 나는 공항에 불이 난 줄 알았다. 인도의 5월 평균 최고 기온이
37도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난 도착해서야 알았다. 공항에서 맞이한 지옥 같은 더위, 그게 인도의 첫 인상이었다. 인도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처음 본 건 길에서 대변을 누는 사람이었다. 꿈이면 깨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꿈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악몽 같은 일들은 계속됐다. 이곳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영어를 못했고 버스도 택시도 인력거도 힌디어를 모르면 탈 수 없었다. 불행히도 난 힌디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니 강제 찝고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인도에서의 진정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처음 빌린 인도의 월세집은 밤마다 복도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고도 없이 수시로 정전이 됐다. 정전은 한 번 됐다 하면 7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정전의 원인을 알고 싶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보급도 되지 않는 지역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였다. 그 집의 정전 문제는 아주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난 계약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매일 밤 7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다. 고백하건대 사실 당시의 문제들은 내가 약간의 생활력만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됐을 문제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앞서 정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종종 우리 집만 정전이 되곤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였다. 인도에 오기 전까지 공과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으니 그럴만도 하지. 당시 인도에서 자동 이체가 가능할 리 없었고 전기요금을 내는 방법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는 어떻게든 찾아갔는데 어쩐지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인도의 외국인이 동사무소의 일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뇌물을 가져가야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 인도의 어두운 면을 새까맣게 몰랐던 나는 6시간 내내 동사무소에 앉아서 오지 않는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고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나중에야 인도 행정에 밝은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뇌물을 주고 전기를 되찾았더랬다. 어디 이뿐일까? 한국에서 보낸 택배를 찾기 위해 장장 4시간 동안 차를 달려 뭄바이까지도 간 적이 있다. 엄마가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택배로 붙였는데 이놈의 택배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공항에 택배가 붙잡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나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빌려 뭄바이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택배는 공항에 없었다. 공항 안내인의 말에 따라 공항에서 뭄바이 물류창고로 다시 뭄바이 우체국으로 종일 뺑뺑이를 돈 끝에 택배는 처음부터 내가 살던 푸네의 우체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하, 이런 깜찍한 실수를 하다니. 인도에 제대로 된 택배 시스템이 없을 거라 단정했던 내 편견이 부른 참사였다. 내 탓이었지만 현타를 맞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인도에 도착한 지 한 달, 나는 한국의 한자만 들어도 눈물이 차오르는 애국자가 됐다. 외국이 아니라 외계 행성에 홀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고 내가 왜 이곳에 온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항상 잘못된 패만 뒤집는지 의문이었다. 원치 않는 전공에 10대를 불살랐고 대입에는 실패했으며 실패를 만회해보고자 찾은 나라는 지옥이었다. 또래들이 차근차근 인생의 초석을 쌓고 있을 때 홀로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실패투성이 인생이었다. 이번 생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인도 대학에 첫 등교를 했다. 당시 학교의 외국인은 나를 포함해 4명 정도였는데 그래서인지
그곳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이슈였다. 말만 걸어도 친구가 되는 기적을 그때 처음 경험했다. 친구가 생기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던 인도는 서서히 내 친구의 나라가 되어갔다. 인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해할수록 애정 또한 커져갔다. 그렇게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인도에서의 후반기가 시작됐다. 인도에서의 생활이 점점 즐거워졌다. 인도인들은 유쾌했고 음식은 맛있었다. 원화에 비해 낮은 화폐 가치 덕분에 한국에서는 감히 누리지 못할 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도 생활의 재미 중 하나였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에서 내가 미녀로 통했다는 것이다.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다. 하하,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피부가 하얀 걸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미인으로 보였던 거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의 착각이 매우 즐거웠다. 그리고 고마웠다. 바라는 것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하는 인도 친구들의 순수한 호의가 나도 몰랐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의 1년, 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익숙한 경로에서 벗어나 삶은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신세계를 바라보며 여태 나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었고 옳다고 믿었던 건 내 주관적 견해에 불과했다.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것들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았으며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일들도 막상 겪으면 별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곳에서 바라본 내 삶은 그리 잘못되지도 위태롭지도 않았다. 나는 아마도 잘 살아가고 있었다. 20살이 되던 해에 인생 첫 실패를 경험했고 크게 넘어졌다. 그때는 넘어져 생긴 상처가 다만 아플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난 그때 아팠던 시간이 암흑기가 아닌 작전 타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너무 맹목적으로 달린 것은 아닌지,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작전 타임을 가진 덕분에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작전을 짤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경기는 다시 재개됐다. 어쩌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울린 건 경기 종료 휘슬이 아니라 작전 타임 휘슬이 아니었을까? 넘어졌다고 경기가 그대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시간들은 언제나 실패가 아닌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어쩌면 넘어진 것이 다행인 순간들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왜 인도로 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철없는 아이였고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게 필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으니까. 내 인생을 이해해야 하는 건 나였고 용서해야 하는 것도 결국 나였다. 그렇게 난 먼 길을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초년이 실패가 아닌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파랑새를 찾아 미국으로 가다. 인도에서의 작전 타임을 보낸 후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맹목적으로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상처도 돌봤겠다. 나는 더 이상 인도로 떠났을 때의 자존감 낮은 내가 아니었다. 가자, 가고 싶은 곳으로, 하자, 하고 싶은 일을. 당시 미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나는 미국에 가고 싶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던가? 미국에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곳에 가면 나의 파랑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품은 채 이번에 미국행 비행기로 티켓을 끊었다. 도착한 곳은 시애틀 소재의 2년제의 커뮤니티 칼리지였다. 누군가는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모두의 큰 그림의 일부였다. 학비가 저렴하고 학점 취득이 쉬운 칼리지에서 학업을 마친 다음 4년제 주립대학으로 편입할 생각이었다.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자신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른다. 계획은 시애틀에서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됐다. 최종 목표인 워싱턴 주립대학 편입을 향해 미친 듯이 공부했다. 당시 나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국까지 와서 그 흔한 관광 한 번을 다녀오지 않았고 친구조차 시험 족보를 구하기 위해 사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내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당시 나는 정말 공부에 진심이었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평균 A 이상의 학점을 유지했으면서도 나는 별로 신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분은 침체될 뿐이었다. 하지만 도통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다. 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애틀의 날씨 때문인가? 하지만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 그립지 않은 걸 보면 향수병도 아니고 전공을 정하지 못한 탓에 공부가 재미없는 걸까 싶었지만 언제는 공부가 재미있었던가?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걸까? 파랑새를 찾으러 미국에 왔고 미국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하지만 공부가 순조로울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영어 실력은 날로 늘었지만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었다. 한국어를 잘한다고 한국에서 내 꿈이 이뤄지지 않듯 미국에서도 영어를 잘한다고 없던 꿈이 생기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나는 더 이상 공부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대학에도 내가 찾던 파랑새는 없었다. 더는 이 대학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몰라서 대체 나의 파랑새는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이 상황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난감했다. 대체 뭐라고 말씀드린단 말인가? 이 부족한 자식이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이번에도 역시 판단 미스였다고? 칼어스라는 곳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때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가? TV에서 칼러스 커뮤니티를 접한 나는 첫눈에 이거다 싶었다. 그곳은 제3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전쟁 후에 남겨진 잔해들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캘리포니아의 소재의 흙집 커뮤니였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흙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다. 멋지다. 맨손으로 맨바닥에서부터 집을 짓는 그들의 어벤져스 같은 모습을 보며 난 이상한 희열을 느꼈다. 그들이 마치 세상을 구하는 마블의 영웅처럼 보였고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다. 그들을 만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것만 같았다. 기왕 우물박 개구리가 된 김에 우물박 세계를 탐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 길로 나는 캘리포니아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커다란 이민 가방에 짐을 쌌다. 당시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돌연 방을 빼겠다는 나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봤다. 거기 가서 뭘 하려고?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영화의 반전을 감히 상상할 수 없듯
천막을 들춰보기 전까지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상상도 짐작도 무의미했다. 천막 너머의 풍경이 내가 그리던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 너머를 보러 달려나가는 수밖에. 그렇게 난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사막에서 내가 배운 것.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온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졸업을 6개월 남기고 시애틀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온 이상한 한국인. 그게 바로 나였다. 목적지는 캘리포니아의 도시 헤스페리아에 위치한 카러스. 이곳은 이란 태생의 미국인 건축가이자 작가, 교육자인 네이더 칼릴리가 성인 루미의 정신을 본받아 설립한 흙집 커뮤니티다. 네이더 칼릴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전쟁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을 마주했을 때 견고한 안식처가 되어줄 돔집의 건축법을 고안했다. 이 돔집은 전쟁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시철조망과 흙포대, 흙과 약간의 시멘트로 만들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한국인에게 맨손으로 견고한 거주지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기이한 해방감을 안겼다. 발목에 채워진 족쇄에 실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랄까? 공항으로 픽업을 나온 사람은 인상이 좋은 50대의 백인 남자였다. 총괄 매니저였던 그분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지만 조수석에 앉아 칼 어스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편했던 것만은 기억한다. 경계심 많은 21살의 동양인 여자아이를 그토록 안심하게 하는 50대 미국인 남성이라니. 그런 분이 매니저로 일하는 곳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얼마나 큰 착각이었던지. 마침내 도착한 칼 어스는 광활한 사막 위에 설립된 커뮤니티였다. 흙으로 지은 돔집이 즐비했고 강사들과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의 환대를 받자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내게 음료와 간식을 줬고 배가 좀 찼을 즈음 커다란 템퍼가 내 손에 쥐어졌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당일 나는 템퍼로 땅을 다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템퍼는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다질 때 쓰는 도구로 보통 전동 드릴에 부착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건 무려 새로 만든 수동 템퍼였다. 이런 가족 같은 경우를 만나 나 같은 작은 체구의 소녀에게 14kg에 육박하는 쇠망치를 휘두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다. 나는 엄청난 크기의 손잡이가 달린 템퍼를 든 채 모래바람이 부는 허허벌판에서 실소했다. 전 살면서 연필보다 무거운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번에 그 기록을 경신하면 되겠네. 아, 지당하신 말씀. 쇳덩어리로 수없이 땅을 내리치면서 결의를 다졌다. 그래, 흙집 짓는 법을 배우러 온 주제에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그건 상여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이곳까지 온 스스로에게도 체면이 설 터였다. 그래서 난 템퍼질을 멈출 수 없었다. 처음 며칠은 수저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근육통을 앓았다. 인체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존재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근육을 풀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노동으로 뭉친 근육은 노동으로 풀면 된다는 것이 현장 강사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몸의 컨디션이 마법처럼 회복되면서 강사의 지론은 사실로 밝혀졌다. 노동의 축복엔 끝이 없었다. 수동 템퍼 작업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곳의 건축 방식은 넘치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했다. 값비싼 자재는 없지만 인력은 충분한 제3세계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모든 것이 현지 상황을 기준으로 했기에 자동화된 도구라고는 시멘트와 흙을 섞은 혼합기뿐이었고
그 후 반복되는 과정은 모두 수동이었다. 흙더미에서 흙을 삽으로 퍼서 수레에 실어 나르고 흙을 포대에 넣은 다음 그것을 돔 형식으로 한 줄씩 쌓으면서 템포로 두드리는 과정을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다. 그걸 주 6회 하루 8시간씩 반복한다고 생각해봐라. 나는 강해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만난 다른 교육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내 또래 청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동양인은 내가 유일했다. 교육생 중 가장 어렸고 체구도 가장 작았다. 하지만 난 그들보다 작을지언정 전투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거쳐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인도까지 다녀온 나는 산도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도끼 빼면 식체였던 나는 언제나 그들과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며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참 기묘한 경험이었다. 또래 청년들과 힘을 합쳐서 일하다 보면 몇 주 만에 커다란 돔집이 뚝딱 지어졌다. 처음에는 고된 노동으로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루 종일 흙을 날라도 지치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같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어 있었고 매일 내 몫만큼의 노동을 해내고 있었다. 공구를 다루고 건축을 배우고 힘쓰는 일을 하면서 점차 알게 됐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내가 눈앞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니.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4개월 후 저질 체력이었던 나는 혼자 수레에 흙을 가득 싣고 돌아다닐 정도의 강철 체력이 되었다. 첫날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왔던 강사는 완성된 돔집 위에 올라가 템포로 벽을 다지는 나를 보면서 졸업식을 보는 것 같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가시같이 마른 애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나? 그를 따라 웃었다. 자신의 성장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필보다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센지 몰랐지 뭐예요. 저녁에는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하면서 달 구경을 했었다. 강사와 학생 중에 히피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 동물은 언제나 대화의 주된 주제였다. 어둠이 내린 사막의 고요함,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와 스치는 바람소리, 모닥불을 쬐면서 우린 웃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것이 특별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늘에 뜬 달도 타닥타닥 조용히 타는 모닥불도 그곳에 앉아있는 나 역시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끝내 몰랐을 감각들이다. 4개월의 교육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째서 대학을 중퇴하고 히피들이 운영하는 흙집 커뮤니티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탈선을 하고 말았는지에 대해 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그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리라는 얘기밖에는. 때로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이 인생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도 한다. 그래서 매번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새로운 길을 택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자식을 뒤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랴.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속 터지는 자식이라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원공사 잔혹사. 이곳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너른 잔디밭과 화단, 군데군데 나있는 토끼풀과 세잎클로버를 보면서 나는 그저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생각뿐이었다. 미처 몰랐던 건 정원은
철저히 관리됐을 때만 아름답다는 사실이었다. 손수 가꿔야 하는 땅은 그저 예쁘지만은 않다.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토끼풀 같은 잡초들이 잔디밭을 온통 집어삼켜버린다.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못한 번식력, 정원은 참 손이 많이 간다. 이렇듯 이곳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변화한다. 처음 시골로 왔을 땐 그런 당연한 이치가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부모님 집에서 대가 없이 누리던 편안함과 사회에서 돈을 주고 사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정원과 함께한 첫 여름은 정말 대단했다. 난 잡초라는 이름의 귀여운 얼굴을 한 괴물들과 계절 내내 싸웠다. 그들은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엄청난 속도로 증식해 정원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비가 오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원 한가운데 웅덩이까지 생기고 말았다. 그러자 정원 한편에 심긴 꽃과 나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계절의 끝에 난 굳게 결심했다. 정원을 뒤집어 엎자. 우리 집 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수였다. 여름 소나기가 내릴 때마다 정원 한가운데 웅덩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처음 집을 지을 때 토목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말인 즉 마당의 흙을 다 퍼내어 유공간을 깔았고 새로 배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약 100만 번의 삽질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굴삭기를 부르기로 맘먹었다. 그것이 잔혹한 정원 공사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공사 스케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굴삭기만 있으면 몇 주가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데다 내게는 공사 당일 무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이웃도 있었다. 자신있게 굴삭기를 예약했고 공사를 마친 뒤 정원에 덮을 흙 25톤도 야무지게 주문을 마쳤다. 그리고 대망의 공사날 나를 낳아준 무급 인력은 일이 생겼다며 바람처럼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엄마가 너처럼 백수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화이팅! 이런 배신자. 정신줄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이제 와서 공사를 물을 수는 없었다. 굴삭기 대여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일꾼을 부를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뛰는 수밖에 없었다. 굴삭기는 기사님이 운전하니 나는 그저 보조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자 삽질하느라 허리 펼 틈이 없었다. 굴삭기가 파고 지나간 고량을 손수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는 수밖에. 공사의 순서는 이러했다. 먼저 정원의 잔디를 모두 걷어낸다. 그 후 정원의 고량을 판 다음 유공간을 심고 흙을 다시 덮고 준비한 흙을 깔면 끝이었다. 고랑을 파고 흙을 옮기는 힘겨운 작업은 굴삭기가 대신해줬지만 안타깝게도 유공간을 심는 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고랑으로 들어가 삽으로 벽을 고르고 바닥에 수평을 맞추며 유공간을 깔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놈의 공사도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고랑을 파는 순간 굴삭기가 수도관을 건드리고 말았다. 거대한 쇠바가지의 공격에 수도관은 작살이 났고 우리 집은 물이 끊겼다. 내가 이 짓을 왜 시작하는지 회의가 몰려왔으나 여기까지 와서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죽어도 고다. 수도관을 수리하고 유공간을 작업을 마친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다.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지친 상태였지만 파헤쳐진 정원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었다. 곧바로 준비된 흙을 깔기 시작했다. 그런데 흙이 모자랐다. 정말이지 무엇 하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었다. 엄마의 탈주부터 수도관 파손, 흙 부족 사태까지 믿기 힘든 현실의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별 수 있나?
여기까지 왔으니 끝장을 봐야지. 잔디에 붙은 흙까지 탈탈 털어서 모자란 부분을 메웠다. 잔디 떼장은 보통 하나에 5kg이 넘는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팠지만 정원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끝마치고 굴삭기를 반납했다. 저녁 8시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던 하루였다. 하지만 백문부려일견, 100번을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낫다는 옛말처럼 세상에는 직접 경험해야만 내 것이 되는 지혜들이 있다. 오늘 알게 된 건 굴삭기가 있어도 땅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선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저 주어지는 것 없고 정성을 쏟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현상 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단순하지만 당연한 세상의 이치들을 난 이곳에서 다시금 배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집은 대지가 300평이다. 이 넓은 땅은 여름이 되면 전부 잡초로 뒤덮인다. 세상에 쓸모없는 잡초는 없다지만 여름의 잡초를 보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갈 거다. 매년 여름마다 잡초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나는 죽는 날까지 최대한 손이 안 가는 정원을 만들기 위한 특수작전을 세웠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시멘트를 붓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을 온통 시멘트로 발라버린다면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풀 한 폭이 없는 정원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굳이 시골까지 내려와 전원 생활을 시작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난 시멘트 대신 예쁜 벽돌을 주문했다. 벽돌은 사람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게차를 따로 대여해야 한다. 벽돌 값에 지게차 대여비까지 큰맘 먹고 시켰기 때문인지 지게차에 잔뜩 실린 벽돌이 금괴로 보였다. 집에 벽돌끼리 놓일 생각을 하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벽돌길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벽돌길 작업은 땅의 수평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된다. 울퉁불퉁한 땅 위에 벽돌을 놓으면 벽돌 길도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먼저 고운 흙으로 땅을 덮은 다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평을 맞춰줄 마사토를 주문했다. 마사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흙으로 땅의 수평을 맞추기도 쉽고 물도 잘 빠지기 때문에 벽돌길의 기초를 닦는 데 안성맞춤이다. 곧 마사토 25톤을 실은 화물 트럭이 도착해 마당 한편에 거대한 흙더미를 쏟아놓고 떠났다. 산처럼 쌓인 마사토가 요정가루처럼 정원 곳곳으로 날아가 스르륵 깔린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직접 흙을 수레에 담아 마당 곳곳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 일의 고된 정도를 말하자면 젓가락으로 10kg에 달하는 콩을 하나하나 그릇에 옮겨 담는 듯한 기분이랄까? 흙은 콩과 달리 엄청나게 무겁지만 말이다. 흙더미에 올라 삽으로 흙을 퍼서 수레에 담다 보면 팔이며 등이며 허리며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아픔에는 얼른 적응하는 편이 낫다. 밥을 푸는 만큼 흙도 자주 푸는 게 시골의 일상인데 삽질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본인만 고달파진다. 마침내 수평 맞추기를 끝내고 정원을 가로지르는 벽돌길을 만들려고 보니 벽돌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게다가 무겁기는 좀 무겁고 하지만 이미 벽돌값과 지게차 대여로 출혈이 큰 마당에 인력까지 고용할 순 없었다. 결국 가난한 시골 노동자는 손수 벽돌을 날랐다. 계속 벽돌을 이고지고 나르다 보면 삭신이 쑤시고 머릿속이 하얘진다. 문득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1년치 운동의 대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 된다. 어차피 운동으로 오는 근육통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가지런히 놓인 벽돌을 망치질 해가며 수평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예쁜 벽돌길이 완성된다. 셀프 작업치고는 상당히 깔끔한 모양새에 뿌듯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감격에 겨워 나의 작품을 내려다보다가 불현듯 깨달았다. 벽돌 아래에 비닐을 까는 걸 깜빡했다. 아뿔싸. 벽돌 아래에 비닐을 깔지 않으면 잡초는 금세 그 틈을 비집고 나올 것이다. 잡초와의 전쟁을 끝내려고 마당 전체를 뒤집어 엎었건만 이러면 도로 나미아비 타불이었다. 뼈아픈 실책에 내 뺨이라도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다. 실수를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한 번 해본 거 두 번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리플레이. 어렸을 때 난 레고 놀이를 좋아했다. 무언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부쉈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다. 그땐 레고 놀이 자체가 좋았는데 나이를 먹자 그 과정이 점차 지루해졌다. 여러 번 부수고 다시 만드는 대신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다. 반복적인 과정은 시간 낭비로 여겨졌고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건 개구리 왕눈이 같은 놈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는 뭐든 완벽하게 성공이 보장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일에는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자신 없는 과목은 꾸준히 공부하기보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식으로. 이러면 시험을 망쳐도 내가 부족해서 망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친 셈이 된다. 나는 이 알량한 정신 승리를 내 완벽주의의 성향 때문이라고 여겼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훨씬 멋있었으니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일을 나는 상처낼 수가 없었다. 잘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걸. 영양가 없는 생각이라 해도 당장의 자존심을 채우는 데 충분했다. 그렇게 난 오래도록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그랬던 내가 이곳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실수하면 다시 만회하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걸. 그 편이 넘어질까 두려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갓난아기도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길 반복한다. 어른이 사정이라고 다를 리 없다. 7번 넘어졌다가 7번 일어나면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달리든 걷든 구르든 넘어지든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는 것. 이 역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돈 안 되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 얘는 날 닮아 천재가 틀림없어. 세상에 태어난 지 2년차 나는 개똥벌레, 사랑으로, 세상은 요지경 등 50곡이 넘는 옛 히트곡 메들리를 어른들 앞에서 뽐내며 종종 천재 소리를 들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어릴 적 나는 참 다재다능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미술에서 유난히 소질을 보였다. 매일 화판을 메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4살이 된 천재는 뛰어다니는 캥거루와 형태와 무게중심 등을 정확히 묘사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같았으면 영재발굴단이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를 받지 않았을까? 당시 엄마는 본인 이름 대신 탄의 엄마로 불렀고 나는 다만 전설이었다. 나는 이 찬사받는 삶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이를 먹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모두의 응원을 받는 데 익숙해진 지 오래건만 교복을 입는 나이가 되자 일제히 내게 냉정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아무거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린 것이다.
내가 잘하던 것들, 칭찬받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은 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응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 대입에 도움 되니?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경제적 효용을 검증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고작 14살 남짓한 나이에 벌써 집중해야 할 일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 그림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계속 고민했다. 당시 나는 아버지의 해외 근무로 벨기에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고민이 되면 한번 제대로 배워보라는 엄마의 제안에 난생 처음으로 미술 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 내가 찾은 시골 학원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생님과 외국인 아이 5-6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난 그 학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진짜 천재를 만난 것이다. 그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잊은 지 오래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 아이가 파스텔로 그린 늑대 그림, 그것을 보고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건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 아이의 그림에 모두가 감탄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다. 여기서도 최고일 수 없는데 저 넓은 세상에선 오죽할까? 오만방자한 사춘기였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채 그 길로 나는 그림을 포기했다. 그렇게 그림 따위는 잊은 채 어른이 됐다. 미술 대신 선택한 음악을 하느라 바빴고 한국에서 인도로 또 미국으로 바쁘게 이동하며 사는 동안 그림은 한 장도 그리지 않았다. 그림 세계에 발을 들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러던 26살의 어느 날 작업실을 같이 쓰던 언니가 내게 문득 물었다. 내가 다니는 작가 모임에서 이번에 수강생을 새로 뽑는데 지원서 내보지 않을래? 그 모임은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선생님이 무료로 운영한다는 일종의 전문가 과정 클래스였다. 수업료가 무료인데다 선생님이 일러스트계의 한 획을 그은 거장이라니 10년을 넘게 그림을 쉬었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역 작가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그림 몇 장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했다. 실상 로또 당첨을 바라는 마음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선생님이 내 부족한 그림을 1차 합격해 주신 것이다. 뒤이어 2차 면접을 받고 신기하게도 난 좁은 확률을 뚫고 수업의 일원으로 발탁됐다. 이런 걸 두고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 처음엔 바쁜 일정 탓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팀원들과 선생님이 좋아 꾸준히 참석했다.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림이 손에 익어가기 시작했다. 다시 그림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그림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10년 전에 꺼져버린 줄 알았던 열정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내 일상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갔다.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림 실력에도 점점 탄력이 붙었다. 그림 그리는 걸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일을 구해보고자 그림판 이곳저곳을 기웃거렸고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철학이랑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웬 그림? 좋은 일은 취미로만 해야지 업으로 삼으면 안 돼. 하지만 애초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에게 그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계속해서 그림판을 얼쩡거렸다. 그렇게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가로 데뷔했다는 결말이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재능도 많은데 열정도 있고 노력까지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할 수 없었고 이 바닥에서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 초조했다. 어떻게든 이 엄청난 격차를 메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리라고 굳게 믿었다. 유학만 다녀오면 그림을 전공한 이들과의 차이도 좁혀지고 실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되뇌이며, 하지만 세상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이 어디 흔한가? 야심차게 떠난 영국 유학은 성패만 두고 보자면 실패에 가까웠다. 난 만화 속 주인공처럼 엄청난 멘토를 만나지 못했고 각성을 하지도 천재성을 재발견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유학을 다녀오기 전과 후의 내 그림엔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곳에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딱 하나. 큰 물에서 노는 이들은 모두 넘치는 자신감의 소유자들이란 사실이다. 그들은 부족한 실력으로도 꾸준히 뭔가를 만들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걸 그렸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남들의 인정을 좇지도 않았으며 무엇인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작품을 하고 있었다. 나에 비해 그들의 현실이 더 나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역시 여러 걱정, 불안을 안고 있었고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그들과 나의 차이라면 그들은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과 나의 차이였고, 나에겐 시작조차 어려운 일을 그들은 겁먹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으로 되는 일이었다. 때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슬럼프에 빠진다. 그건 아마 우리가 위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고 느낄 때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다고 느낄 때다. 내가 먼저 나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좋아하는 일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하찮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세상에 1%의 특별한 사람들과 99%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1%의 사람들이 세상이 갈 방향을 정한다면 그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건 99%의 사람들이라고. 우린 꼭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다. 완벽하거나 특별하거나 독보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일을 하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분명 인생의 끝에는 어딘가 도달해 있지 않을까?